대통령 탄핵,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먼저 법정 이후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충분한 조사 및 심사가 결렬됐다는 주장에 관하여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기 전에 소추 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법 규정에 의하면 조사의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국회가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두 번째,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됐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 소추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혐의 사실을 정식으로 고지하지도 않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적법 절차 원칙이란 국가 공권력이 국민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절차의 진행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법 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 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 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소추 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탄핵 소추 절차와 관련하여 피소추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 외에 탄핵 소추가 부적법하다는 주장들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 두 번째, 헌법 제65조의 탄핵 심판 절차의 본질에 관해서 살펴본다. 헌법 제65조는 집행부와 사법부 고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 탄핵 소추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 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 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탄핵 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를 정치적 심판 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 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 소추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아래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기재된 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2004년 2월 18일 경인지역 6개 언론사의 기자회견,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대통령도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 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1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선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 규정이다. 따라서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이란 위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 즉 구체적으로 자유선거 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그 직무 행사를 통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여기에서의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 즉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로 말미암아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공선법 9조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중립 의무에 의하여 보장된 정당 간의 자유 경쟁에서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 주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 이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여기서 문제되는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발언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직무 수행의 범위 내에서 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개입하여 이를 왜곡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지난 수년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꾸준히 지속해온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의 의미를 반감시킴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반복하여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직접 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 공정한 선거 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서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음,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하는 공선법 제60조 위반 여부. 공선법 제58조 제1항은 당선의 기준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선거운동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인 2004년 2월 18일과 2004년 2월 24일에는 아직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되는
대통령의 발언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형식으로 수동적이고 비계획적으로 행해진 점을 감안한다면 대통령의 발언에 선거운동을 향한 능동적 요소와 계획적 요소를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선거운동의 성격을 인정할 정도로 상당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발언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총선과 관련한 발언으로서 2003년 12월 19일 리멤버 1219 행사에서의 발언, 2003년 12월 24일 전직 비서관과의 청와대 오찬에서의 발언, 2004년 1월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년 2월 5일 강원 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은 모두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에 관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한다면 대통령은 모든 국민에 대한,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것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한 내용은 그 취지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행 선거법을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이란 뜻으로 폄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 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 물론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현행 법률의 개선 방향에 관한 입장과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률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현행 선거법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의 이러한 언행은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 다른 공직자의 의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 전반의 준법 정신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 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5. 2003년 10월 13일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한한 행위에 관하여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 부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 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투표의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국민투표 형태로 묻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민투표 부의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민투표 제도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단지 제안만 하였을 뿐 강행하지는 않았으나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한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6. 대통령이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에 대하여 부적격 판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 2003년 9월 3일 국회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의결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권력 분립 구조 내에서의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하거나 또는 헌법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며 국회에 대한 비하적 발언은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것은 아니다. 7. 대통령 측근의 권력형 부정부패에 관하여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 사유 요건을 직무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 위반 행위만이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 써낸문 및 대선 캠프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에 관하여 이 부분 소추 사유들은 피청구인이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집행과 무관함이 명백하므로 나아가서 피청구인이 그러한 불법 자금 수수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것 없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측근 비리에 관하여 이 부분 소추 사유 중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일어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은 최도술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억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안희정이 2003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1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였다는 부분 및 여택수, 양길승에 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절차에서 현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위 최도술 등의 불법 자금 수수 등의 행위를 지시, 방조하였다거나 기타 불법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소추 사유는 이유가 없다. 8. 불성실한 직책 수행과 경솔한 국정 운영으로 인한 전국의 혼란 및 경제 파탄 부분에 관하여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대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 전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 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9. 결론적으로 법 위반이 인정되는 대통령의 행위는 대통령의 2004년 2월 18일 경인 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2004년 2월 24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들은 공선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하였다. 나 2004년 3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는 법치국가 이념에 위반되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에 위반하였고 또 2003년 10월 13일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한 행위는 헌법 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수호 의무에 위반하였다. 3.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은 제53조 제1항에서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의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 제65조 제1항의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 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의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 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파면 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한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 특히 짧은 민주정치의 역사 속에서 국민의 헌법의식이 이제야 비로소 싹트기 시작하였고 헌법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직 국민의 일반 의식에 확고히 자리를 잡지 못한 오늘의 상황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확고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기관이나 일반 국민의 위헌적 또는 위법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나섬으로써 법치국가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결론, 이 심판 청구는 법정 의견 이외에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별 재판관의 의견을 결정문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의의 비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탄핵 심판에 관해서도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보응법 제36조 3항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의결을 표시할지 여부를 관여한 재판관의 재량 판단에 맡기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평의의 비밀은 평의의 결과는 공개할 수 있고 그 과정만을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재판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이 사건 탄핵 사건의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 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범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재판장인 저나 주심 재판관이 임의로 개인적으로 진행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 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 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2명의 증인, 5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 결정, 피청구인 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17명의 증인, 6건의 문서 송부 촉탁 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 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만 8천여 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이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 소추 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 의결서의 헌법 위배 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 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 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 절차의 자율권은 권력 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 소추 발의 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이 사건 소추 의결이 아무런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의결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토론 없이 표결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법상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미리 찬성 또는 반대의 뜻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토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론을 희망한 의원은 한 사람도 없었으며 국회의장이 토론을 희망하는데 못하게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 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 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 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헌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 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8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 소추 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 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 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사유별로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 국장과 진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하였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게 지시하여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용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아니합니다.
다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압력을 행사하여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하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문건 유출을 비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음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 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 자료,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과 미국 국무부 장관 접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피청구인은 최서원으로부터 KD 코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대기업 납품을 부탁받고 안종범을 시켜 현대자동차 그룹의 거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에게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하여 대기업들로부터 486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미르, 288억 원을 출연받아 재단법인 K스포츠를 설립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재단법인의 임직원 임면, 사업 추진, 자금 집행, 업무 지시 등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피청구인과 최서원이 하였고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최서원은 미르가 설립되기 직전에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자신이 추천한 임원을 통해 미르를 장악하고 자신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서원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해 KT에 특정인 두 사람을 채용하게 한 뒤 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 뒤 플레이그라운드는 KT의 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KT로부터 68억여 원에 이르는 광고를 수주했습니다. 또 안종범은 피청구인 지시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 소개 자료를 전달했고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신생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9억여 원에 달하는 광고를 발주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K스포츠 설립 하루 전에 더 블루K를 설립하여 운영했습니다. 최서원은 노승일과 박헌영을 K스포츠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더 블루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안종범을 통하여 그랜드코리아 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유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종을 통해 지역 스포츠클럽 전면 개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전달받아 K스포츠가 이에 관여하여 더블유K가 이익을 취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피청구인은 롯데그룹 회장을 독대하여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여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익의 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 블루K 및 KD 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